세계 최대 금융 강국 스위스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눈길도 주지 않던 이 나라가 결국 전 세계를 구해버렸습니다. 2025년 8월 트럼프의 39% 관세 폭탄이 전 세계 금값을 폭등시켜버렸습니다. 금 선물 가격이 온스당 3,534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전 세계 거래소에서 금괴가 텅 비어버린 그 위기에서 중국도 러시아도 아무런 해답이 없던 바로 그때 이 나라의 작은 금방에서 조용히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35년 경력 스위스 이사장도 몰랐습니다. 월스트리트도 CNN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 완벽한 품질의 금, 대체 어디서 온 거죠? 48시간 만에 150kg의 최고급 금을 모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세계 금융 위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저는 스위스 최대 금 정년소인 골드메탈 스위스에서 35년간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클라우스 밀러입니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런던 정경대학에서 국제금융학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젊은 시절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도이체방크에서 귀금속 트레이딩 업무를 시작했고 이후 스위스로 건너와 골드메탈 스위스에서 줄곧 몸담고 있어요. 제 전문 분야는 귀금속 정년 기술과 국제금 시장 분석입니다. 특히 금의 순도 분석과 품질 관리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로 여겨지고 있죠. 매년 런던 금속거래소와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열리는 국제 심포지엄에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고 있고 제가 개발한 밀러 공정이라는 금 정년 기술은 현재 전 세계 주요 정년소에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럽 귀금속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국제금표준위원회의 상임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저를 황금의 마이다스 킹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2025년 8월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스위스 알프스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터호른의 웅장한 실루엣과 융프라우의 설봉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그 순간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 장엄한 풍경을 감상하며 마시는 아침 커피 한 잔이 제게는 하루의 활력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하는 일이 금 시세 확인이었죠. 런던, 뉴욕, 도쿄, 전 세계 거래소의 시황을 한눈에 보면서 하루 일과를 계획하곤 했어요. 그날 아침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헤드라인 기사 하나가 있었죠. 트럼프, 스위스산 1kg 금괴에 39% 관세 부과.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업계에서는 모두가 안심하고 있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스위스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지만 1kg 금괴만큼은 예외가 될 거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했었거든요. 금은 화폐야. 관세를 부과할 수 없어. 1kg 금괴는 국제 표준이야. 건드릴 리 없잖아. 동료들, 경쟁사들,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까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1kg 금괴,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바로 그 형태. 우리가 매년 2,000톤 이상의 금을 정년해서 전 세계로 보내는 그 주력 상품의 39%라는 천문학적인 관세가 부과된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놓고 급히 거래소 시황을 확인했죠. 뉴욕 상품 거래소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이 온스당 35,341달러까지 치솟았어요. 하룻밤 사이에 2% 이상 급등한 거였습니다.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트럼프의 관세 발표 이후 첫 번째 거래일,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는 전례 없는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금 선물 거래량이 평소에 300% 증가했고 가격 변동성은 하루에 5%를 넘나들었죠. 저는 새벽 4시부터 사무실에 나가 전 세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는 1kg 금괴 재고가 전날 대비 70% 감소했어요. 홍콩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상하이 황금거래소에서는 아예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이사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부사장 하인츠 밀러가 급하게 제 사무실로 뛰어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각국 중앙은행들로부터 온 긴급 공문들이었어요. 독일 연방은행에서 금 공급 요청이 왔고 프랑스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행은 이미 세 번째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어요. 1971년 닉슨 쇼크 때도, 1980년 금값 폭등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 책상 위 모니터에는 실시간 금 시세가 표시되고 있었죠. 온스당 3,567달러, 3,578달러, 3,591달러, 숫자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공포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였어요. 대체 공급처는 없습니까? 하인츠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앵글로 아메리칸 플래티넘은 자국 내 수요로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러시아의 노릴스크 니켈은 서방 제재로 거래가 불가능했어요. 호주의 뉴몬트 골드코프도 중국과의 계약 때문에 여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4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갔어요. 1985년 1월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차가운 공기, 명동거리에서 목격했던 믿기 힘든 광경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한국, 제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인츠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장님, 한국은 금 생산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기술이사 잉그리드 슈바이처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연간 금 생산량이 고작 3톤 정도에 불과한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40년 전 그 겨울에 봤던 그 사람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227톤의 금을 모아낸 그 민족이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1998년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일어나서 회의실 벽면에 걸린 세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당시 한국은 불과 2개월 만에 국민들로부터 227톤의 금을 모았어요. 이는 당시 우리 스위스 전체 금 보유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임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직접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추운 겨울 바람 속에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줄을 서서 자신들의 금을 내놓는 모습을, 결혼 반지를 뺏어 가져오는 젊은 부부들을,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금, 장신구를 내놓는 할머니들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지만 모든 이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철학이었어요. 그런 정신이 있는 민족이라면 이번에도 분명 도와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인츠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연락처라도 있으십니까? 40년이나 지났는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한국금빵협회와 간헐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거든요. 국제금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가끔 기술 교류도 했었습니다. 연락처 있어요. 한국금빵협회를 통해 연락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에 있는 한국금빵협회에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스위스와 한국의 시차는 7시간, 서울은 이미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비상 연락망을 통해 박영수 사장님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스위스에서 전화하셨다고요? 박 사장님의 목소리는 놀라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쾌해하지 않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저는 골드메탈 스위스의 클라우스 밀러입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해요. 아, 골드메탈 스위스, 유럽 최대 금 정년소죠. 그런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전 세계 금 시장의 혼란, 그리고 40년 전 제가 한국에서 목격했던 놀라운 경험들을요. 사장님, 1985년 1월에 제가 서울에 있었어요. 그때 김포공항에 내려서 명동까지 걸어가면서 정말 많은 것을 봤습니다. 아, 그때 그 외국인이셨군요. 정말 힘든 시절이었죠. 박 사장님의 목소리가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기도 했어요. 추운 겨울날 금방 앞에 줄을 선 사람들,
자신의 소중한 금을 나라를 위해 내놓는 그 모습들을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1997년처럼 국가적 위기는 아니지만 이번엔 전 세계가 위기예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사장님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사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40년 전 그 일을 아직도 기억하시고 이렇게 연락까지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박 사장님, 제가 40년 동안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금의 진짜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만큼 신뢰할 수 있는 민족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이 위기 앞에서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정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 마음, 이런 가치들이 살아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도 한국과 함께 해결하고 싶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짧았어요. 이 사장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의 금빵 사장들에게 연락해 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아닙니다. 40년 전 우리를 지켜봐 주신 분이 도움을 요청하시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프스 산맥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과연 한국이 도와줄 수 있을까?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와 같은 마음이 남아있을까? 하지만 왠지 모르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3일 뒤 박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장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국의 금빵 사장들이 모두 동의했어요. 하지만 직접 만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즉시 인천공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인천까지는 직항으로 11시간 30분, 40년 만에 다시 가는 한국 땅이었죠. 출발 전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뒤적였습니다. 1985년 한국 출장 때 찍었던 사진들이 있었어요. 김포공항의 허름한 터미널, 명동의 좁은 골목길, 그리고 금빵 앞에서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의 모습까지. 흑백 사진이었지만 그때의 감동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과연 지금의 한국은 어떨까? 스위스 항공 LX162편에 몸을 맡긴 채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기내에서 한국에 관한 최신 자료들을 읽어봤어요. GDP 세계 10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K-팝과 K-드라마의 전 세계적 인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세계 1위, 숫자로만 봐도 놀라운 발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궁금한 건 따로 있었어요. 경제적 성장 이면에 그때 그 따뜻한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있을까?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을까?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40년 전 김포공항은 낡고 작은 지방 공항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건축물, 높이 솟은 천장, 자연광이 쏟아져 내리는 구조, 곳곳에 설치된 첨단 디지털 사이니지들, 마치 미래도시의 관문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인가?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둘러봤어요.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 깔끔하게 정비된 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한 세심한 배려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철도 RX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 풍경이 계속 바뀌었어요. 인천에서 시작된 현대적인 건물들이 서울로 갈수록 더욱 웅장해졌습니다. 63빌딩, 여의도의 고층 빌딩들,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 40년 전 을씨년스러웠던 그 거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 1호선으로 갈아탔습니다. 지하철역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깨끗한 바닥 타일, 현대적인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질서 있는 모습들. 4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종로 3가역에서 내려 박 사장님의 금빵으로 향했어요. 골목길조차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전통 한옥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고 카페와 음식점들의 세련된 간판들이 눈길을 끌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40년 전에는
모두가 무거운 표정으로 급하게 걸어 다녔어요. 생존에 대한 걱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람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패션 감각도 세련됐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어요. 정말 이게 같은 민족인가?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박 사장님의 금빵에 도착했을 때 더욱 놀랐어요. 40년 전 제가 본 금빵들은 대부분 어둡고 낡았었습니다. 작은 가게 안에 금 장신구들이 소박하게 진열되어 있었죠.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현대적인 갤러리 같았습니다. 세련된 LED 조명 아래 다양한 금 제품들이 예술품처럼 진열되어 있었어요. 반지, 목걸이, 팔찌는 물론이고 금괴까지 모든 것이 전문적으로 디스플레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벽면에 걸린 인증서들이었어요. 한국금거래소 정회원 인증서, ISO 9001 품질 인증서, 그리고 각종 국제 인증서들까지. 이제는 단순한 동네 금빵이 아니라 국제 수준의 전문업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박영수 사장님은 70대 초반의 단정한 분이셨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회색 머리, 온화하면서도 지혜로운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40년째 같은 자리에서 금빵을 운영해 오셨다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셨어요. 박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아닙니다. 40년 전 그때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찾아오셨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겠어요? 박 사장님이 정성스럽게 우린 녹차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고급 도자기 찻잔에서 향긋한 차 냄새가 올라왔어요. 사장님, 40년 전을 정말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그때 국민들이 금을 모았던 박 사장님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어요.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때가 참 힘들었습니다. 1997년 12월부터 1998년 3월까지 거의 4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줄을 섰거든요. 어떤 분들이 오셨나요? 온갖 사람들이 다 왔어요. 결혼 반지 뺏어 가져오는 젊은 부부들, 금리까지 뺏어 오는 할아버지들, 대대로 내려오던 금 비녀를 내놓는 할머니들, 한 분 한 분이 다 애절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초등학생이었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와서 작은 금반지 하나를 내미는데 그게 돌잔치 때 받은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나라가 어려우니까 도와야 한다고 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40년 전 그 추운 겨울 제가 목격했던 바로 그 모습들이었습니다. 사장님, 그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박 사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는 많이 변했지만 속마음은 그때와 같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전히 모두가 힘을 합칩니다. 2003년 카드 대란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위기 앞에서는 여전히 하나가 되는 민족입니다. 그때 박 사장님 옆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이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 사장님. 저는 박민수입니다. 아버지를 도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민수 씨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 정경대학에서 MBA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도우면서 동시에 온라인 금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세대는 오프라인 중심이었다면 저희는 디지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려고 해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거래 시스템도 개발 중입니다. 젊은 세대의 혁신 정신과 기성세대의 신뢰가 결합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박 사장님이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사장님, 전국의 금빵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겠습니다. 부산부터 제주도까지 제가 젊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이에요. 모두 60에서 80대가 됐지만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올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가진 금으로 충분할까요? 국제시장에서 요구하는 물량은 상당할 텐데. 이 사장님, 한 가지 모르시는 게 있어요. 박 사장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1997년 금 모으기 운동 이후로도 한국 사람들은 계속 금을 모았어요. 그때의 경험으로 금의 중요성을 깨달았거든요. 경제위기에 대비해서 꾸준히 사모으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민수 씨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전국 금 보유 현황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맞아요. 현재 우리나라 민간 금 보유량은 약 800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는 정부 보유량 100톤의 8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에요. 800톤이나 됩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는 웬만한 중소국가의 중앙은행 금 보유량보다 많은 수치였습니다. 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과 함께 금을 안전자산으로 여기는 문화가 정착되었거든요. 박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1997년처럼 국가적 차원은 아니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해요. 저녁이 되자 박 사장님이 제안하셨어요. 이 사장님, 오늘 저녁은 제가 한턱 내겠습니다. 인사동에 괜찮은 전통 한식집이 있어요. 한국 음식도 드셔보시고 우리 문화도 좀 보셨으면 해서요. 인사동으로 향하는 길,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종로 일대의 변화가 정말 극적이었어요. 40년 전에는 낡은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 뿐이었는데 지금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사동 입구에서 본 광경은 잊을 수 없었어요. 전통 한옥 건물들 사이로 현대적인 갤러리와 카페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고 한복을 입고 거니는 젊은 연인들과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 여기가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중심지예요. 민수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40년 전에도 인사동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개발된 건 최근 20년 사이의 일이에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 결과죠.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구경한 가게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전통 공예품점에서는 장인들이 직접 만든 도자기와 나전 칠기를 팔고 있었고 갤러리에서는 현대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한지로 만든 다양한 소품들, 전통차를 파는 찻집들, 그리고 캘리그래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방들까지 정말 놀랍네요. 전통을 이렇게 현대적으로 계승할 수 있다니. 박 사장님이 데려가신 곳은 150년 된 한옥을 개조한 전통 한정식집이었어요. 명가원이라는 이름의 이 집은 인사동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말 다른 세상 같았어요. 마당 가운데 작은 연못이 있고 그 주위로 기와 지붕을 한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박 사장님. 한복을 입은 여주인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이곳의 단골이신 것 같았어요. 오늘은 스위스에서 오신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어요. 최고로 대접해주세요. 우리는 안채의 사랑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온돌로 따뜻하게 데워진 방에는 낮은 원목상이 놓여 있었고 방석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고풍스러운 정원이 보였습니다. 이 사장님, 한국 음식 드셔보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음식은 거의 처음이었어요. 스위스에도 한국 식당이 몇 개 있었지만 제대로 된 전통 한정식을 맛볼 기회는 없었거든요. 곧이어 상에 올라온 음식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접시들에 담긴 각종 반찬들이 상을 가득 채웠어요. 김치, 나물, 젓갈, 조림, 무침, 하나하나가 다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대표적인 발효 음식인 김치예요. 민수 씨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여서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의 양념으로 버무린 후 발효시킨 거예요. 유산균이 풍부해서 건강에도 좋고 맛도 독특하죠. 첫 입에 넣어본 김치의 맛은 정말 신선했어요. 매콤하면서도 시원하고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었습니다. 이건 막걸리예요. 우리나라 전통주 중 하나입니다. 박 사장님이 하얀 사기 주전자에서 막걸리를 따라주셨어요. 탁한 색깔의 술이 잔에 가득 찼습니다. 첫 모금을 마셔보니 독특했어요. 달콤하면서도 살짝 시큼한 맛, 그리고 은은한 쌀의 향이 느껴졌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높지 않았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은은한 취기가 올라왔어요. 막걸리는 우리 농민들이 오랫동안 마셔온 술이에요. 쌀을 발효시켜 만드는데 영양가도 높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를 하면서 박 사장님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금보다는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선호해요.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금 시장에 어려움이 있겠네요. 일부는 그래요. 하지만 우리 세대, 특히 1997년을 경험한 세대들에게는 금만큼 믿을 만한 게 없어요. 주식은 회사가 망하면 휴지 조각이 되고 암호화폐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지만 금은 5천년 동안 가치를 인정받아온 자산이니까요. 박 사장님의 말씀이 정말 맞았습니다. 저 역시 35년 동안 금융업계에서 일하면서 같은 생각을 해왔거든요. 스위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불안해질 때마다 사람들은 금을 찾습니다. 막걸리를 한 잔 더 비우며 박 사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1997년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매일 아침 금방 문을 열면 사람들이 이미 줄을 서 있었거든요. 결혼 반지를 빼서 가져오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받는 이 금들이 정말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하지만 믿었어요. 이 작은 금 조각들이 모이면 분명 큰 힘이 될 거라고요. 박 사장님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227톤의 금이 모였고 그게 우리나라 경제 회복의 상징이 됐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작은 희생이 모이면 정말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요. 인사동의 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전통 찻집들에서 새어나오는 은은한 불빛들, 골목을 거니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발걸음, 어디선가 들려오는 가야금의 선율, 모든 게 평화롭고 따뜻했어요. 이사장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오늘 밤에 전국 각지의 금빵 사장들에게 연락을 돌려볼게요. 박 사장님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아닙니다. 40년 전 우리를 지켜봐 주신 분이 도움을 요청하시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즉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40년 전과 똑같았어요. 어려울 때 함께하는 마음, 남을 도우려는 정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공동체를 생각하는 문화가 바로 그것이죠. 이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박 사장님이 호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 사장님, 벌써 시작됐습니다. 부산 김 사장님이 새벽 5시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급히 세면을 하고 박 사장님의 금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금방 앞에는 벌써 서너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빨리 오시네요. 박 사장님도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신 분은 60대 초반의 김순희 여사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오셨는데 그 안에서 금팔찌 3개와 금반지 2개를 꺼내셨습니다. TV 뉴스에서 봤어요. 스위스에서 온 분이 도움을 요청한다고요. 김 여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들 결혼 준비하려고 모아둔 건데 이럴 때 써야죠. 1998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도와야죠. 금 저울에 올려보니 총 150g 정도였어요. 시가로 약 12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신 분은 70대 할아버지였어요. 6.25 전쟁 때 피난 과정에서 어머니가 주신 금반지를 평생 간직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 유품이에요. 전쟁 때 이것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 나라 일에 보탬이 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의 보물을 내놓는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는 젊은 부부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고 왔는데 각각 결혼 반지와 커플링을 가져왔습니다. 신혼여행 갈 돈을 모으려고 금으로 저축하고 있었는데요. 세계 경제가 어렵다면 우리도 도와야죠. 아내가 수줍게 말했어요. 나중에 다시 사면 되죠. 지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남편도 동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고등학생이었어요. 교복을 입은 17세 소녀가 어머니와 함께 왔는데 작은 금반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잔치 때 주신 반지예요. 엄마가 어른들이 어려우면 도와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40년 전 그 겨울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정신이 젊은 세대에게까지 이어져 있었던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박 사장님이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오전 10시쯤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상가 사장들, 주부들, 대학생들, 회사원들, 정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금을 가지고 왔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젊은 세대들의 참여였습니다. 20, 30대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저희 세대는 1997년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부모님께 많이 들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힘을 합쳤는지요. 한 20대 여성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게 아니라 세계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와야죠. 이런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정오쯤 되니까 부산에서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부산 금빵연합회에서 모은 금이 20kg이나 됐어요. 김해공항에서 일하는 직원들, 자갈치 시장 상인들, 해운대 호텔 사장들까지 모두 동참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부산에서 온 김광수 사장님이 특별한 금괴를 보여주었어요. 1kg 금괴였는데 표면에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1998년 기념으로 특별 제작된 거예요. 그때 모은 금으로 만든 기념품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이걸 내놓으려고 해요. 정말 의미 있는 금괴였어요. 40년 전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상징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대구와 광주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대구에서는 15kg, 광주에서는 12kg의 금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금 모으기가 시작된 거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대구의 상황이었습니다. 동성로 일대의 금빵들이 모두 연합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SNS를 통해 소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대구 금빵협회 회장님이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젊은 분들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어요. 금으로 세계 돕기 이런 해시태그까지 만들어서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답게 젊은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 8시쯤 그날 하루 동안의 집계를 내봤어요. 서울 지역 35kg, 부산 지역 20kg, 대구 지역 15kg, 광주 지역 12kg, 기타 지역 8kg, 총 90kg의 금이 모였습니다. 하루 만에 말이에요. 이 사장님,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민수 씨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루에 90kg이라니. 이 속도라면 정말 며칠 안에 충분한 양을 모을 수 있겠어요. 박 사장님도 기뻐하시면서 동시에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제가 호텔에서 스위스 본사에 보고 전화를 걸었어요. 하인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사장님, 어떤 상황입니까? 하루 만에 90kg의 금을 모았어요. 이 속도라면 48시간 안에 우리가 필요한 양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상황을 설명하자 하인츠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어요. 이 사장님,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하루 만에 90kg의 금을 직접 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은 정말 특별해요. 이틀째 되는 날, 상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전날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직적인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전국 사찰의 금불상 일부를 기증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물론 문화재는 제외하고 최근에 조성된 금불상들 중 일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라면 기뻐하실 거예요.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어요. 성당에서 보관하고 있던 금제 성물들 중 일부를 내놓겠다는 거였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원불교, 개신교 할 것 없이 종교계가 모두 동참하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또한 기업들의 참여도 눈에 띄었습니다. 중견기업 사장들이 개인 소장품을 기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만든 금패인데 이런 일에 쓰이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한 IT 기업 대표가 가져온 금패는 3kg이나 됐습니다. 이틀째 오후에는 정말 뜻밖의 방문자가 있었어요.
80대 할머니 한 분이 손자의 부축을 받으며 오셨는데 낡은 보따리를 들고 계셨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박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시아버지가 숨겨두신 금이에요. 광복 후에도 계속 간직해왔는데 이제 세상에 도움이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보따리를 열어보니 작은 금덩어리들이 들어있었어요. 무게를 재어보니 500g 정도였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역사적 의미였습니다. 할머니, 이건 정말 소중한 유산인데. 아니에요. 이런 일에 쓰이라고 그때 숨겨두신 것 같아요. 할머니의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48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최종 집계를 내봤어요. 총 모인 금의 양 150kg, 참여 인원 약 3,000명, 지역 전국 17개 시도, 시가로 환산하면 약 150억 원, 달러로는 약 1,2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민수 씨가 감탄했습니다. 48시간 만에 이 정도 양을.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박 사장님도 뿌듯해하셨어요. 1997년대와 비교하면 규모는 작지만 자발성은 오히려 더 컸어요. 그때는 국가적 위기였지만 이번에는 순수하게 남을 돕겠다는 마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급히 스위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50kg의 금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했어요. 스위스 정부와 한국 정부의 협조를 받아 외교 파우치를 통해 운송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기 전 박 사장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사장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우리예요. 40년 전 우리를 기억해주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사장님, 앞으로도 자주 연락해요. 이제 우리는 진짜 파트너가 됐잖아요. 11시간 30분의 비행 끝에 취리히 클로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이미 우리 회사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150kg의 금을 안전하게 정년소로 운송하는 것도 큰 작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에서 가져온 금의 품질 검사를 시작했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사장님, 이 품질이 정말 대단한데요? 수석 기술자 울리히 베버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순도가 평균 99.8%입니다. 이는 우리 스위스 제품보다도 높은 수준이에요. 품질 검사실에서 확인한 결과 한국의 금 가공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특히 금의 결정 구조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제련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전자산업 발달과 함께 정밀 가공 기술이 함께 발전한 것 같아요. 울리히가 현미경으로 금의 미세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결정 배열이 거의 완벽해요.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제품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런던과 뉴욕의 주요 바이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산 고순도 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이라고요? 한국이 금 생산국이었나요? 런던 금속거래소의 존 스미스가 의아해했습니다. 생산은 아니고 정년 기술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샘플을 보내드릴게요. 샘플을 받아본 바이어들의 반응은 일관됐어요. 이 품질이면 프리미엄을 줘도 됩니다. 즉시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한국 금은 국제 시세보다 5% 높은 가격에 판매됐어요. 품질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국산 금이 거래되기 시작한 첫날, 금 선물 가격이 크게 안정됐습니다. 온스당 3,400달러 선으로 떨어지면서 시장의 공포감이 진정됐어요. 스위스 골드메탈스의 한국 파트너십이 시장을 구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CNN에서도 비슷한 보도를 했어요. 스위스 금 위기, 한국과의 협력으로 해결되다. BBC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의 역사적 맥락을 함께 다뤘습니다. 1997년 IMF 위기 금 모으기 운동에 재현 한국이 세계금 시장을 구하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더욱 심층적인 분석 기사를 냈어요. 한국의 위기 대응 DNA 국가 회복에서 세계 지원까지. 이 보도를 본 BBC 기자가 직접 스위스까지 찾아왔어요. 케이트 윌슨이라는 경험 많은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밀러 씨,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1985년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부터 이야기해야겠네요.
인터뷰는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40년 전 한국에서의 경험, 1997년 금모으기 운동, 그리고 이번 위기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국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독특한 능력이 있어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1997년 IMF 위기 때, 그리고 2025년 이번 금 위기 때, 한국은 2번 모두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8시간 만에 150kg의 최고 품질 금을 모으는 일은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해요. 왜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한가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 우리 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공동체 의식은 매우 특별한 문화적 자산이에요. 인터뷰 방송이 나간 이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 나라 정부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문의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연방은행에서 가장 먼저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혹시 기술 협력이 가능할까요? 프랑스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민간 금 보유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더 구체적인 제안이 왔어요. 이탈리아 한국 금융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한국의 위기 대응 매뉴얼을 배우고 싶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한국이 단순한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위기 대응 모델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금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서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박 사장님의 금방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벽면에 새로운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1997년 금모으기 운동 때의 사진들과 함께 이번 2025년 금모으기 운동 때의 사진들도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어요. 사장님, 이 사진들, 이거요?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40년 전도, 지금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똑같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1997년 사진 속 사람들과 2025년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이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마음은 그대로였어요. 사장님, 한 가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쉽게 도와주신 거죠? 다른 나라 사람인 저를 위해서 말이에요. 박 사장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 사장님, 40년 전에 우리를 지켜본 외국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모습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같은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어려울 때 관심을 가져주고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반드시 돕는 거죠. 이게 우리 문화의 핵심이에요. 그때 저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단순히 경제 발전이나 기술 진보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정신, 남을 돕는 마음,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갚으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진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스위스에서 특별히 제작한 1kg 금괴였는데 그 위에는 한글과 독일어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 한국으로 금처럼 변치 않는 우정을 담아. 박 사장님이 그 금괴를 받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사장님, 이게 진짜 금의 가치예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죠. 정말 그래요. 4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날 오후 박 사장님은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서울 중구에 있는 금모으기 운동 기념관이었습니다. 1997년 금모으기 운동을 기념해서 만든 작은 박물관이었어요. 이 사장님, 여기 한번 보세요. 기념관 안에는 당시 시민들이 가져온 다양한 금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결혼 반지, 금리, 금 젓가락, 금 비녀, 하나하나가 다 사연이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할머니의 편지였어요. 벽면에 액자로 걸려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반지는 6.25 때 남편이 전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 선물입니다. 60년 동안 간직해왔는데 나라가 어려우니 이제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사장님, 이런 마음들이 227톤을 만들어낸 거군요. 맞아요.
하나하나는 작지만 모이면 큰 힘이 되는 거죠. 기념관을 나오면서 박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장님,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1997년에 보여준 정신이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때는 우리나라만 구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세계를 도왔잖아요. 우리의 시야가 넓어진 거죠.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받은 도움 이후 우리 회사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사회에서 새로운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가장 먼저 한국과의 협력을 검토하기로 한 거였어요. 한국은 우리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제가 이사회에서 발표했을 때 모든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어요.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여준 한국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프랑스 출신의 이사 피에르 뒤바의 반응이었어요. 클라우스, 당신이 40년 동안 한국을 지켜본 안목에 감탄합니다. 한국이야말로 21세기형 파트너십의 모델이네요. 독일 출신 이사 안젤라 밀러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은 유럽이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공동체 정신이죠. 유럽 금거래소 연합회에서도 한국을 정식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이전에는 아시아 국가들을 단순한 소비 시장으로만 봤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입니다. 연합회 회장 장믹 마르셀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었어요. 그 결과로 런던, 취리히, 서울을 잇는 새로운 금거래 네트워크가 구축됐습니다. 이는 기존의 서구 중심 거래 시스템에 아시아의 새로운 축이 추가된 역사적인 변화였어요.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순수하게 사업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가치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어요. 이익보다는 신뢰, 경쟁보다는 협력, 효율보다는 관계, 한국에서 배운 가치들이었습니다. 아내 모니카도 제 변화를 놀라워했어요. 클라우스, 당신이 이렇게 감성적인 면이 있었나요? 한국에서 배운 거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심지어 제 경영 스타일도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철저히 성과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더 중시하게 됐습니다. 이사장님, 요즘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부사장 하인츠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셨는지 궁금해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1985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단순히 사업차 온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을 제 두 번째 고향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한국이 변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낡은 건물에서 초고층 빌딩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변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마음, 남을 도우려는 정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공동체를 생각하는 문화가 바로 그것이죠. 이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점점 개인주의로 변해가는 시대에 한국은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외국인인 제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사장님이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이 사장님,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에요. 위기 속에서 신뢰와 희망을 상징하는 무게죠. 정말 그래요. 금의 진짜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그 뒤에 담긴 마음입니다. 40년 전 한국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내놓았던 금, 그리고 2025년 세계를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내놓았던 금, 그 금괴들 하나하나에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도 세계에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해요. 한국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위기든 극복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한국의 일이 곧 제 일이라고 생각해요. 40년 동안 보여준 그 신뢰와 우정에 보답하고 싶거든요. 마지막으로 한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진 그 마음, 그 정신, 절대 잃지 마세요. 그게 바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니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고요. 또 다른 감동 사연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